오늘 테슬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테슬라 준비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도 또 갖고 왔습니다. 왜? 11일 연속 상승했거든요. 이게 역대 최장 랠리입니다. 사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1일 연속 올랐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동률이죠, 동률. 하지만 결국은 11일 연속이 가장 긴 거니까 지금 역대 최장 랠리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뭐 오늘 랠리를 더해진다면 이제는 진짜 완벽한 나홀로 이제 기록이 되는 뭐 그런 국면인데 4%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올 들어서 지금 주가 상승률 98%인데요. 이슈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야기했을 때는 뭐 사이버 트럭 모멘텀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날은 뭐 확실한 모멘텀이 좀 나왔어요. 제너럴 모터스, GM과 테슬라가 또 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건데, 그동안 뭐 GM이라던가 포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경쟁 관계였죠. 이들도 다 전기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잘 되는 게 이들 입장에서는 그닥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조금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가 충전소도 하고 있잖아요. 급속 충전소 슈퍼차저. 그래서 여기보다는 다른 충전 쪽을 많이 좀 봤었는데 아무래도 이 충전은 테슬라가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GM도 테슬라의 슈퍼차저의 네트워크를 우리도 활용을 할게로 바뀐 겁니다. 그 소식은 당연히 호재죠. 그러면서 이게 2주 전에 포드도 역시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소 우리 전기차 너희들 거 충전소 쓸 수 있게 파트너십 체결했었는데 2주 만에 GM도 역시 같은 길을 가게 된 거죠. 미국의 최대 전통 이 제조사, 자동차 제조사가 포드하고 GM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들이 이제 테슬라 뒤에 섰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 나오니까 월가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이 테슬라의 충전 서비스 부분의 매출 성장이 예상보다 더욱더 강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잘 팔리고 충전소는 충전소대로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 달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만 다른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차지포인트 그리고 EV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0%대 급락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GM 같은 경우에는 당초 EV고의 충전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EV고 입장에서는 주요 고객을 테슬라에 뺏긴 셈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차지 포인트는 아무래도 뭐 점유율이라던가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대표 충전 업체였기 때문에 또한 좀 타격을 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지 포인트는 이런 개인 전기차보다는 약간 상용 전기차 쪽에 조금 더 비중이 높다고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EV고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더 타격이 클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럼 테슬라 앞으로 그럼 계속 갈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약간 이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신호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서 우리 RSI 많이 보는데 이게 70보다 높으면 이제 과매수, 30보다 낮으면 과매도로 보는데 지금 이 테슬라가 갑자기 스타벅스가 왜 테슬라가 91.5까지도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이제 과매수 경고들이 좀 나오니까 요거는 좀 참고를 하시되, 다만 아주 긍정적인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가 필요한 뭐 그런 국면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한 3%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요. 지금 넷플릭스 지난 5월 말쯤 우리 미국에서도 공유 계정 단속할 거야 라고 공지를 했었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좀 뭐 구독자들이 이탈하거나 뭐 이런 리스크가 있어라고 했는데 이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자, 공유 계정 단속으로 구독자가 감소할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단기적으로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거든요.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안테나에서 조사를 했는데 넷플릭스가 딱 공지한 게 5월 23일이었어요. 근데 25일부터 28일까지 4거래일간 일평균 구독자 수 추이를 봤더니 일평균 7만 3천 건의 구독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이전 60일 평균 일평균 구독자의
102% 수준. 그러니까 한 3만 한 5, 6천 건 정도가 일평공 가입을 했었다면 이게 7만 건으로 확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오히려 초기 성과 매우 좋네 라는 평가가 좀 나온 겁니다. 게다가 이 7만 3천 건은 코로나19의 대표 수혜주가 넷플릭스이잖아요. 다 집에 있으니까 OTT 가입해가지고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했던. 근데 초기에 급증 가입 건수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폭발적인 거죠.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피보탈 리서치 그룹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425에서 535달러로 26%나 상향 조정을 한 거예요. 이 목표 주가는 월가 목표치 중 최상단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다 맞물리면서 넷플릭스 주가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비는 11.2% 급등을 했습니다. 조비는 어떤 기업이냐면요. 이건 저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워낙에 좀 작은 기업이니까 저희가 모를 수는 있는데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관련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매출은 없는데 열심히 에어택시,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자동차, 뭐 날아다니는 택시, 그죠? 요거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요 에어택시의 그 뭐라 그러지? 연료, 그게 전기입니다. 전기. 그러니까 전기 에어택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이 카나코드 제뉴이티에서 조비를 비롯한 UAM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다 호평을 했습니다. 일단 이 조비에 대해서는 매수와 목표가 8달러를 신규로 제시를 했는데 이 시장 UAM, 특히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UAM 시장이 너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 시장이 2033년까지 580억 달러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은 다 개발 단계니까 뭐가 없어요. 근데 10년 후에 580억 달러의 가치를 낳을 것이다 하니까 전망을 매우 높게 본 것인데 이유는 일단 전기 에어택시이니까 도시 지역의 탄소 배출량을 상당 부분 감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도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약간 이렇게 꿈처럼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10년 후에는 꽤 큰 시장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비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이 아처 에비에이션과 이볼딩스가 있는데 요들 기업들도 다 동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 앞으로 정말 날아다니는 택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개발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요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비, 아처, 이부 요 기업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오늘 특징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 조비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이미 주가가 110% 급등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망을 이미 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니까 한번 관심 종목으로 넣으시고 계속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3%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요즘 규제 리스크 난리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난 주말에 아작이 났습니다. 거의 뭐 20%씩 급락을 했죠. 그나마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은 그래도 뭐 선전을 했는데 알트코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아는 뭐 샌드박스라던가 뭐 디센트럴랜드라던가 그다음에 뭐 솔라나 이런 기업들이 다 20% 이상 급락을 했는데 이게 다 지금 맞물린 거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뭐 완전 뭐 작정을 하고 지금 코인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앞서 이야기했던 그 에이다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그냥 단순한 그냥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 하기보다는 증권형 토큰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꿈꾸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일종의 증권형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이 뭐 우리 주식은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듯이 ICO를 통해서 코인을 공개하고 자금을 확보하는 뭐 이런 방식들이 다 증권형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토큰이 이들 코인이 거래되는 이런 거래소들 이들은 결국은 사실은 증권거래소처럼 돼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이런 증권형 토큰들을 거래하는 거래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불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소송을 했고, 그러면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런 뭐 솔라나라던가 샌드박스라던가 요 19개 토큰에 대해서도, 코인에 대해서도 얘들은 증권형이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리플의 소송과 다 관련된 뭐 비슷한 지금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규제 리스크가 상당한 상황에서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 월가의 의견은 다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인베이스는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뭔가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규제 리스크가 될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법적 분쟁 후에 규제 리스크가 결국은 최종 해소되면서 모든 불확실성이 거칠 것이다 라고 보는 쪽과, 한쪽에서는 이 법적 분쟁의 결과 예상하기 어렵고 지금 리플만 하더라도 너무 수년간 지속되고 있죠. 거기다가 이게 매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코인베이스 당분간 좀 어려워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근데 캐시우드 매우 유명한 이 펀드 매니저, 스타 펀드 매니저, 이분은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이낸스는 뭐 고객들의 자금을 이용해서 뭐 이걸로 뭐 자금 세탁을 하고 뭐 이런 범죄 혐의까지도 묶어서 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소송을 했는데, 지금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그냥 무등록 거래소라는 게 주요 핵심 소송의 그 혐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범죄 혐의가 없어 코인베이스는. 그리고 바이낸스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어. 이런 점에 있어서 코인베이스 너무 긍정적이야 라고 평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